지금 조용히 역사 속으로 들어갑니다. 숨은 한국사. 왜 조선의 왕들은 작은 종기로 목숨을 잃었을까요? 왜 최고의 어휘들이 있었는데도 막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왜 왕들이 죽을 때마다 나라의 운명이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이라면 약국에서 몇 천 원이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항생제 연고 하나면 충분합니다. 심하면 병원에 가서 간단한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달랐습니다. 그 작은 염증 하나가 12명의 왕을 쓰러뜨렸습니다. 518년 왕조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1452년 5월 14일 경복궁 깊은 침전에서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38세의 문종, 그의 등에서 쏟아진 붉은 액체의 양은 생수병 절반을 채울 만큼이었습니다. 어인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전하, 회복되고 계십니다. 하지만 며칠 후 왕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12살 어린 단종이 왕좌에 올랐고 5년 후 숙부에게 왕위를 빼앗긴 뒤 사약을 받았습니다. 만약 문종이 종기로 죽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단종은 성인이 되어 안정적으로 왕위를 이어받았을 것입니다. 계유정난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200년이 흐른 뒤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북벌을 꿈꿨던 효종이 얼굴에 작은 종기로 죽자 청나라에 대한 복수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개혁군주 정조가 종기로 죽자 세도 정치가 시작되고 조선은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된 걸까요? 왜 하필 왕들만 이 병에 취약했을까요? 그리고 이 작은 병이 어떻게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놀라운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조선 왕조 518년 27명의 왕 중 12명이 같은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중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암살도 아니었습니다. 독살도 아니었습니다.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피부에 난 작은 염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염증이 왕좌를 빼앗고 꿈을 무너뜨리고 역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449년 27세의 세자 문종의 등에 뭔가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붉은 점이었습니다. 모기에 물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 세종은 걱정했지만 며칠 후 종기 뿌리가 빠져나왔습니다. 세종은 안도하며 어이들을 칭찬했습니다. 잘했다. 이제 괜찮을 것이다. 하지만 그게 착각이었습니다. 조선왕 조실록 문종 즉위년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등창이 길이 30cm에 이르렀고 그 안에 고름 주머니 6개가 들어있었다. 3년이 흐르는 동안 문종의 등에서는 괴물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길이 30cm, 어른 손바닥 3개를 나란히 놓은 크기였습니다. 그 안에는 엄지손가락만 한 고름 주머니가 6개나 들어있었습니다. 허리에도 또 다른 종기가 생겼는데 지름이 15cm에서 18cm이었습니다. 문종은 걷지도 일어서지도 앉아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의학 수준은 결코 낮지 않았습니다. 세종이 직접 편찬을 지시한 향약 집성방이 있었고 전문 어의들이 왕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고름을 빼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세균을 죽일 항생제도 없었고 감염된 조직을 안전하게 제거할 수술 기법도 없었습니다. 1452년 5월 조선 최고의 명의 전순이가 나섰습니다. 당시로서는 최고의 의사였습니다. 그가 침으로 종기를 터뜨렸습니다. 대야로 쏟아지는 붉은 액체, 피와 고름이 섞인 그 양이 생수병 절반 정도 됐습니다. 전순이는 땀을 닦으며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전하, 회복되고 계십니다. 날마다 나아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며칠 후 39세의 나이로 문종은 죽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문종의 죽음은 단순한 의학적 한계를 넘어서 한 시대가 준비되지 못한 것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조선은 문화적으로 찬란했지만 의학적으로는 세균이라는 보이지 않는 적 앞에 무력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그들이 가진 지식과 기술로는 왕의 생명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아무리 많은 자원을 가져도 시대의 한계 앞에서는 무력할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교훈도 얻게 됩니다. 문종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죽음이 불러온 더 큰 비극이 바로 다음 장면에서 펼쳐집니다. 문종이 죽자 대소신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종기 치료에 해로운 꿩고기를 왜 올렸는가? 고름이 생겼을 때 침을 찌르면 오히려 악화되는데 전순이가 일부러 그런 것 아닌가? 진실은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조선왕조실록 단종 즉위년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세자가 즉위하니 나이 12세였다. 12살 나라를 다스리기에는 너무나 어린 나이였습니다. 문종은 죽기 전 어린 아들을 부탁했습니다. 황보인, 김종서 같은 원로 대신들에게 단종을 보필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린 왕 곁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야망으로 가득한 숙부, 수양대군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왕권과 신권의 미묘한 균형 위에 서 있었습니다. 세종과 문종 시대에는 강력한 왕권이 나라를 이끌었지만 어린 왕이 즉위하자 권력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은 역사적으로 늘 위험했습니다. 힘있는 신하들이 권력을 나누어 갖거나 왕실 내 다른 인물이 왕위를 노리게 되는 것입니다. 수양대군은 야심만만했고 준비도 철저했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계유정난이 일어났습니다. 수양대군은 김종서를 비롯한 고명 대신들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조카를 보필하던 충신들이 하룻밤 사이에 역적으로 몰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1455년 수양대군은 단종을 폐위시키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세조가 된 것입니다. 단종은 상왕이 되어 영월로 유배되었습니다. 1457년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사육신의 거사가 발각되었습니다. 세조는 17세의 조카에게 사약을 내렸습니다. 단종은 영월 관풍원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만약 문종이 60세까지만 살았어도 어땠을까요? 단종은 성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왕위를 안정적으로 이어받았을 것입니다. 계유정난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육신의 비극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의 가정은 없습니다. 작은 종기 하나가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배우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 사람의 죽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확인합니다. 문종의 죽음은 단지 한 왕의 죽음이 아니라 한 시대 전체의 방향을 바꾼 전환점이었습니다. 어린 단종의 비극, 충신들의 죽음, 왕실의 피바람,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종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역사는 때로 거대한 전쟁이나 혁명이 아니라 작은 사건 하나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7년이 흐른 뒤 또 다른 왕이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1659년 8월 효종의 얼굴에 종기가 났습니다. 41세였습니다. 효종은 특별한 왕이었습니다. 병자호란의 치욕을 씻고 싶어 했습니다. 청나라의 인질로 잡혀갔던 그 수모를 갚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매일 무거운 청룡 언월도를 휘두르며 체력을 단련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말 위에 올라타 싸울 수 있을 만큼 강인한 왕이었습니다. 조선왕 조실록 효종 10년 8월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임금의 얼굴에 종기가 생기니 어의 신각귀를 불러 침을 놓게 하였다. 그런 왕이 얼굴에 난 작은 종기 때문에 고통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좁쌀만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새 점점 부어오르더니 굵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욱신거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효종은 침을 잘 놓기로 소문난 어의 신각귀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신각귀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손이 떨리는 수전증이 있었던 것입니다. 왕의 얼굴에 침을 놓아야 할 의사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효종은 신각귀의 실력을 믿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너무 아파서 누구라도 빨리 이 고통을 끝내주기를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운명의 그날, 신각귀는 왕의 얼굴에 난 종기의 고름을 짜내기 위해 침을 들었습니다. 침전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신하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신각귀의 떨리는 손끝이 왕의 환부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푹 하는 소리와 함께 침이 왕의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효종의 비명소리와 함께 침을 꽂은 자리에서 선혈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고름이 나와야 할 자리에서 붉은 피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솟구치는 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에 피를 멈춰라. 당장 지혈하라. 옆에 있던 내관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효종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로부터 7일 후 효종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신각귀는 조선 500년 역사상 어이로서는 유일하게 사형당했습니다. 당시 의학은 해부학적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얼굴의 혈관 분포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특히 종기가 생긴 부위 주변의 혈관이 어디로 지나가는지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신각귀의 떨리는 손이 잘못된 위치를 찔렀고 그것이 주요 혈관을 건드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도 있었습니다. 실록에는 농즙 한 숟가락 정도의 피가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본 것은 멈추지 않는 피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속삭였습니다. 그 정도 피로 왕이 죽을 리 없다. 이미 왕의 몸은 오래전부터 병들어 있었던 게 아닐까? 또 다른 이들은 다르게 속삭였습니다. 효종은 북벌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많았다. 신각기가 정말 실수한 걸까? 진실은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전문가의 실수 하나가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 장면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신각기는 당대 최고의 침술 명인이었지만 늙어서 떨리는 손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실수가 고의였는지 순수한 사고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죽었고 북벌의 꿈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배웁니다.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가졌어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효종의 죽음이 가져온 더 큰 변화는 다음 장면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효종이 죽은 그날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북벌 계획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효종은 즉위하자마자 북벌을 준비했습니다. 군사를 훈련시키고 무기를 만들고 식량을 비축했습니다. 병자호란의 치욕을 잊지 않았습니다. 삼전도에서 무릎 꿇던 그날의 수치를 갚고 싶었습니다. 효종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상이 말하기를 청을 치는 것이 나의 본심이다라고 하였다. 효종의 북벌 의지는 단순한 복수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의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병자호란 이후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매년 막대한 공물을 바쳐야 했고 왕자들을 인질로 보내야 했습니다. 효종 자신도 소현세자와 함께 심양의 볼모로 잡혀가 8년을 보냈습니다. 그 8년 동안 겪은 치욕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돌아와서도 청나라 사신이 오면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자신을 황제의 신하라고 불러야 했습니다. 이런 굴욕을 견디면서도 효종은 준비했습니다. 몰래 군사를 훈련시키고 무기를 개량하고 병력을 증강했습니다. 신하들과 은밀히 북벌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송시열, 송중길 같은 산림 유학자들과 깊이 교감했습니다. 그들도 북벌을 지지했습니다.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효종이 죽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아들 현종이 즉위했지만 그에게는 아버지 같은 의지가 없었습니다. 신하들도 현실적으로 변했습니다. 청나라와의 전쟁은 무리입니다. 지금 조선의 국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백성들의 피해가 너무 클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청나라는 3번의 난을 진압하며 강력한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이 단독으로 청과 맞서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효종의 북벌 계획도 어쩌면 현실성이 부족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의지였습니다. 자주적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꿈이었습니다. 효종이 살아있는 동안 그 꿈은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자 꿈도 함께 죽었습니다. 만약 효종이 70세까지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북벌이 실제로 시도되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역사는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단지 한 가지만 확실합니다. 얼굴에 작은 종기 하나가 그 모든 가능성을 앗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한 지도자의 비전과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효종의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조선은 북벌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비록 실현되지 못한 꿈이었지만 그 꿈이 있었기에 조선은 자존심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자
그 꿈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리더의 부재가 얼마나 큰 공백을 만드는지 우리는 여기서 배웁니다. 그리고 141년이 흐른 뒤 또 다른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800년 6월 정조 49세. 조선의 왕 중 유일하게 의학서를 직접 정리한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병에 대해 어이들과 토론했고 처방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그 정도로 의학 지식이 깊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정조가 25년 동안 종기와 싸웠습니다. 정조실록 곳곳에는 정조의 종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임금이 종기를 앓았다. 종창이 심하여 조정에 나가지 못하였다는 기록이 반복됩니다. 즉위한 1776년부터 죽는 1800년까지 온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코, 눈꺼풀, 미간, 눈썹, 머리, 귀 밑, 턱, 몸 곳곳에 종기가 났습니다. 특히 여름만 되면 악화되었습니다. 정조는 왜 이렇게 종기에 시달렸을까요?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답이 보입니다. 정조는 11살에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할아버지 영조가 아버지를 죽인 것입니다. 그날의 트라우마는 평생 정조를 따라다녔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끊임없이 암살 위협을 받았습니다. 노론 벽파는 정조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정조는 잠시도 방심할 수 없었습니다. 밤에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규장각을 설립해 인재를 양성했습니다. 수원 화성을 건설해 새로운 정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서울과 노비의 신분 상승 기회를 넓혔습니다. 상공업을 육성했습니다. 천주교를 일정 부분 용인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보수 세력과 싸우고 개혁을 밀어붙이고 암살 위협을 피하면서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그런 극심한 스트레스가 몸을 망가뜨렸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졌고 종기가 반복해서 생겼습니다. 1800년 6월 25일 밤 정조의 침전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피비린내였습니다. 정조의 이불이 피고름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밤새 흘러나온 양이 몇 대하였습니다. 수백 밀리리터에 달했습니다. 바닥까지 흘렀습니다. 이불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정조는 신음하며 어이들을 불렀습니다. 종기 자리가 어떠한지 궁금해서 경들을 부른 것이다.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어이들은 한여름인데도 문을 꽁꽁 닫았습니다. 뜨거운 탕을 올렸고 뜸 치료까지 시작했습니다. 정조는 20일 동안 미음만 마셨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어이를 불러들이고 3일 후인 6월 28일 정조는 죽었습니다. 종기가 생긴 지 24일 만이었습니다. 49세, 너무 이른 나이였습니다. 개혁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규장각은 더 발전해야 했고 실학은 더 확산되어야 했습니다. 수원 화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치 구도는 이제 막 시작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정조가 죽자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조의 25년 투병은 단순한 질병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개혁가가 시대의 저항과 싸우며 견뎌낸 치열한 삶의 기록입니다. 종기는 그의 몸이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이제 한계다 쉬어야 한다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모든 개혁이 무너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몸을 태워가며
조선의 미래를 위해 싸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배웁니다. 위대한 업적 뒤에는 보이지 않는 희생이 있다는 것을. 정조가 죽고 난 후 조선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음 장면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조가 죽은 그날 조선의 미래도 함께 죽었습니다. 11세의 어린 순조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정조는 죽기 전 아들의 장인인 김조순을 불렀습니다. 나는 죽어도 괜찮지만 세손 순조이 걱정이다. 경이 잘 보필해주게. 하지만 역사는 반복됩니다. 문종이 죽고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처럼 정조가 죽고 어린 순조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김조순과 안동 김씨 일족이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이것이 세도 정치의 시작이었습니다. 순조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세도가들이 권력을 독점하여 나라가 어지러웠다. 세도 정치 60년 동안 조선은 급격히 쇠퇴했습니다. 안동 김씨, 풍양 조씨 등 몇몇 가문이 권력을 독점했습니다. 관직을 사고 팔았습니다. 부정부패가 만연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정조가 그토록 애써 만든 규장각은 힘을 잃었습니다. 정약용 같은 실학자들은 유배를 갔습니다. 개혁 정책들은 하나씩 폐지되었습니다. 서울들의 기회는 다시 닫혔습니다. 상공업 육성 정책도 중단되었습니다. 정조가 꿈꾸던 새로운 조선은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 부패하고 낡은 조선이 돌아왔습니다. 19세기 조선은 내부적으로 썩어 들어갔습니다. 삼정의 문란으로 백성들이 고통받았습니다. 전정, 군정, 환곡 모두 부패했습니다. 탐관 오리들이 백성을 수탈했습니다. 농민들은 견디다 못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1811년 홍경래에 난 1862년 진주 농민 봉기 등 전국 곳곳에서 밀란이 일어났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서양 열강이 조선을 압박했습니다. 1866년 병인양요, 1871년 신미양요로 프랑스와 미국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1876년에는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으며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조선은 급격히 약해졌습니다. 대응할 힘이 없었습니다. 개혁할 의지도 없었습니다. 세도 정치 세력은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만약 정조가 70세까지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20년을 더 개혁을 추진했다면 어땠을까요? 규장각은 더 강력해졌을 것입니다. 실학은 널리 퍼졌을 것입니다. 신분제 개혁이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상공업이 발전했을 것입니다.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랬다면 1876년 강화도 조약도 1910년 한일병합도 어쩌면 일어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종기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개혁은 한 세대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조는 25년 동안 개혁을 추진했지만 그것을 이어갈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11세의 어린 순조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갈 수 없었고 세도 가문들이 권력을 차지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을 이어받고 발전시킬 시스템과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정조는 시스템을 만들려 했지만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배웁니다.
좋은 시장만큼이나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렇다면 왜 유독 왕들만 종기에 취약했을까요? 마지막 장면에서 그 비밀을 밝혀보겠습니다. 조선 왕조 518년 동안 27명의 왕 중 12명이 종기로 고통받았습니다. 그중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왜 하필 왕들만 이렇게 종기에 취약했을까요? 평민들도 종기로 고생했지만 왕들만큼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왕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답이 보입니다. 동의보감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목욕을 자주 하면 풍기가 침입해 병이 생긴다. 당시 의학은 목욕을 경계했습니다. 온천욕은 진액이 빠져서 원기가 손상된다고 믿었습니다. 왕들은 이런 잘못된 개념을 더 철저히 지켰습니다. 두꺼운 골룡포를 겹겹이 껴입고 땀은 비 오듯 흘렀습니다. 하지만 목욕은커녕 물수건으로 대충 닦는 게 전부였습니다. 비단옷 속 피부는 세균들이 잔치를 벌이기 딱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왕의 업무를 만기라고 불렀습니다. 만가지 일이라는 뜻입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수많은 보고서를 읽고 신하들과 회의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암살 위협, 정치 싸움, 당파 갈등까지 신경 써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일했습니다. 이동할 때도 가마를 탔습니다. 제 발로 걸을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혈액순환이 막혔고 면역력이 떨어졌습니다. 매 끼니마다 올라오는 12첩 반상, 갖가지 반찬들이 있었습니다. 기름지고 짠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운동은 안 하는데 영양은 과잉이었습니다. 비만과 당뇨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당뇨가 있으면 피가 끈적해지고 상처가 잘 낫지 않습니다. 작은 상처도 금방 썩어 들어갔습니다. 정조처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욱 심각했습니다.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킵니다.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면 면역 세포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들은 종기에 특히 취약했습니다. 그래도 어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복룡이라는 것은 빛 진흙을 구워서 바르기도 했습니다. 국화, 마늘도 사용했습니다. 거머리 치료도 했습니다. 문종이나 중종의 경우 왕의 환부에 거머리를 붙여 나쁜 피와 고름을 빨아먹게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성종 때는 치종청이라는 전담 부서까지 만들었습니다. 종기 치료만 전문으로 하는 곳이었습니다. 백광형 같은 전문 의사도 있었습니다. 천민 출신이었지만 종기를 잘 치료한다는 이유로 어이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만큼 종기가 무서운 병이었고 그것을 고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당시 어이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고름을 빼는 것뿐이었습니다. 감염된 조직을 제거할 수도 없었고 세균을 죽일 수도 없었습니다. 항생제가 없던 시대였습니다. 1928년 알렉산더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견하기 전까지 인류는 세균 감염 앞에 무력했습니다. 작은 상처도 폐혈증으로 이어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왕이든 평민이든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왕들은 더 취약했습니다. 위생관념의 부족, 운동 부족, 과식, 극심한 스트레스가 결합된 최악의 환경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권력과 부가 반드시 건강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선의 왕들은 최고의 음식을 먹고
최고의 의사들에게 치료받았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생활 습관과 시대적 한계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건강은 지위가 아니라 생활 방식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배웁니다. 규칙적인 운동, 적절한 식사, 충분한 휴식, 스트레스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역사가 말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학과 의학의 발전입니다. 항생제 하나가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조선의 왕들이 목숨을 잃었던 그 병이 이제는 며칠이면 치료됩니다. 우리는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그것을 더 발전시켜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7가지 장면을 통해 조선 왕조 518년의 비극을 살펴보았습니다. 1452년 문종의 죽음에서 시작해 단종의 비극, 효종의 급서, 북벌의 좌절, 정조의 25년 투병 세도 정치의 시작, 그리고 왕들이 종기에 취약했던 이유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각각의 사건은 서로 다른 시대, 다른 상황에서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하나의 공통된 흐름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무시하면 큰 것을 잃는다는 진리입니다. 문종의 등에 처음 생긴 종기는 모기에 물린 것처럼 작았습니다. 효종의 얼굴에 난 종기도 처음에는 좁쌀만 했습니다. 정조의 종기도 처음부터 치명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했고 결국 왕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곳곳에는 왕들의 종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임금이 종기를 앓다, 등창이 심하다, 어이를 불러 치료하다는 기록이 반복됩니다. 이 기록들은 단순한 의료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시대가 다음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점의 기록입니다. 한 왕의 죽음은 단지 개인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꿈꾸던 미래의 죽음이었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의 희망의 죽음이었으며 때로는 한 왕조 전체의 운명을 바꾸는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문종이 죽자 단종이 왕위를 빼앗겼고 효종이 죽자 북벌의 꿈이 사라졌으며 정조가 죽자 개혁이 멈추고 세도 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7가지 장면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역사는 거대한 전쟁이나 혁명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하나, 작은 실수 하나, 예상치 못한 질병 하나가 모든 것을 뒤바꿉니다. 우리는 또한 배웁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건강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말입니다. 왕 한 사람이 죽으면 수많은 신하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지고 백성들의 삶이 바뀌며 나라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과학과 의학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어이들도 고름을 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항생제가 없던 시대, 작은 감염도 치명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다릅니다. 조선의 왕들을 죽였던 그 병을 우리는 며칠 만에 치료합니다. 이것이 과학의 힘입니다. 이것이 인류가 이룩한 진보입니다. 우리는 이 혜택을 누리면서 동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시대의 종기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시하고 있는 작은 문제가 훗날 큰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 사회의 문제, 환경의 위기, 이 모든 것이 우리 시대의 종기일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가 보일 때 즉시 대처해야 합니다. 그것이 조선의 왕들이
우리에게 남긴 값비싼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문종의 종기는 단종의 비극으로 이어졌고 계유정난이라는 왕실의 피바람을 불러왔습니다. 둘째, 효종의 급선은 북벌의 꿈을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었고 조선과 청의 관계를 고착화시켰습니다. 셋째, 정조의 죽음은 개혁의 중단을 가져왔고 60년 세도 정치로 조선을 쇠락의 길로 몰아갔습니다. 넷째, 왕들이 종기에 취약했던 이유는 잘못된 위생관념, 운동 부족, 과식, 극심한 스트레스였습니다. 다섯째, 당시 의학의 한계는 명확했고 항생제 없이는 작은 감염도 치명적이었습니다. 여섯째, 한 사람의 죽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 역사는 보여줍니다. 일곱째, 작은 문제를 무시하면 큰 재앙이 온다는 교훈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만약 그날 밤이 조금만 달랐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문종이 60세까지, 효종이 70세까지, 정조가 70세까지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지금 완전히 다른 역사책을 읽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의 가정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과거에서 배우고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조선의 왕들이 겪었던 비극은 오늘날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생제 덕분입니다. 현대 의학 덕분입니다. 과학의 발전 덕분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들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종기는 무엇일까요? 무시하고 있는 작은 문제가 훗날 큰 재앙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통해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지만 그 안에는 오늘을 사는 우리를 위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조선 왕조 518년의 비극을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말 것, 건강을 지킬 것, 과학을 발전시킬 것, 그리고 역사에서 배울 것.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깨달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역사의 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역사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건강하고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